자, 일단은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벌써 이 1학기 교과서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 돌았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몇 개가 있을 거고, 안 남아서 벌써 다 머릿속에 잊어버린 것들도 좀 있고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그거죠. 심리적 체험 했었죠, 여러분들. 자, 심리적 체험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에서 아름다움 4가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장미, 골개미에서 뭐 있었을걸요? 없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 해가지고 이제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관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또는 이제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작품의 내적 요소만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 뭐 이런 작품 해석 관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 읽기, 글쓰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우리 그 독해 비문학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하면서 우리 그 모의고사 합법과 작문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쫙 돌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다음 주 토요일 수업이죠. 그래서 3월 8일 이제 토요일 수업부터는 새로운 교재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교재 2개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좀 해와야 됩니다. 자, 이제 구매를 좀 해와야 되는데 어떤 교재를 좀 구매를 해와야 되느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카톡으로 다 이제 안내를 할 겁니다. 안내를 할 건데 어떤 교재를 사면 되느냐, 그 상상국어에서 나온 그 독해전쟁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독해전쟁. 전쟁에 나가는 마음으로 독해를 하는 거죠. 3권이 있습니다. 1, 2, 3권이 있는데 요 3권이랑 자, 그 다음에 비상에서 나온 교재가 있습니다.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중등 수능 독해 해서요. 이거는 문학편입니다. 문학과 비문학을 동시에 나갈 거야. 자, 그래서 문학편 2권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독해전쟁 3권과 중등 수능 독해 문학 2권을 나갈 거다. 자, 여기서 1, 2, 3권이 있는데 2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해전쟁, 특히나 이 독해전쟁 교재는요, 여러분들 그 서점에 잘 안 팝니다. 서점에 잘 안 팔았어요. 그 인터넷에서 지금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두는 거야. 3월 8일까지. 자, 그래서 3월 8일까지 이제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2학기 되면요, 이 시조가 여러분들 그 수업 단원에 하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읽으라라고 하냐면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제 문학 작품을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 문학 작품 해석 관점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읽어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 사회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 자,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그 시조를 간단하게 쌤이 소개를 좀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문학 형식은 본 적 있을 걸 여러분들 오우가 하지 않았나요? 5명의 친구 해가지고 내 친구는 수석과 송죽이라 뭐 해가지고 소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바위, 물 뭐 이래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 뭐 하는 거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시조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형태가 무엇이냐? 글의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좀 필기를 한번 해줍시다. 시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중간중간에 멘토하면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풀기 때문에 이런 옛날 작품들에 나오는 어휘들이나 이런 걸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말들 다 알게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시조는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주로 유행처럼 부르게 되었느냐? 고려 말기부터. 참, 내가 지난 그 전 수업 시간 때 수업하다가
이거 시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가지고 역사만 1시간 내내 수업하다가 갔는데 자 고려 말기부터 해서요 우리 지금 현재까지 불리고 있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지금도 지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짓습니다. 이 시조 가지고 실제로 그 시집도 내고요 합니다. 그 등단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 말기부터라고 했으니까 고려 말기 이후에 이제 어떤 국가가 들어오게 됩니까? 고려 이후에 어떤 국가가 우리 땅에 들어오게 돼요? 조선이잖아. 맞죠? 자 이거를 대답을 못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이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잖아. 5학년 때. 아니 저 한국사 잘해요. 한국사 잘하는데 그럼 대답을 왜 못해?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고전을 특히나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는데 역사 모르잖아요. 이 굉장히 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닥치고 외워야 되거든. 근데 역사적 흐름을 알면 내가 안 외워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럼 그 역사는 어떻게 배워요? 역사는 외워야지. 결국엔 다 외워야 되잖아요. 역사를 포기하고 국어에 나오는 단어를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역사 점수를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네. 둘 다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런 거야. 역사는 외우고 국어는 이해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고려 말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어져 오던 흐름인데요. 자 이 고려 말기에요 여러분들 뭐가 유입이 되냐면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됩니다. 유교 사상 사실 뭐 그 전부터 뭐 없던 건 아니었는데요. 뭐 이제 엄청 많이 유입이 되진 않았어요. 자, 이 유교 사상이 유입되던 시기에 중국은 무슨 나라였을까? 중국은 명나라. 자, 그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안 배웠나 여러분들 중국 그 나라 순서 수당송원 명청 이거 안 배웠어요? 너 중학생 때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번 연도에 배웠었어요. 3학년 때 배우는 건가? 아니, 수당송원 명청이라고 하는데 이학년 중학교 때 교실에서 배웠어요. 배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 어떤 선생님 그 선생님 파마 그 머리 물깔 모양까지 기억납니다 나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명나라는요 중국의 한족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중국 역사에 가장 오래된 민족이죠. 이 민족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중국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나라는 어느 나라가 세운 거예요? 몽골 민족이 세운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청나라는 그러면 명나라 다음에 있는 청나라는 어느 민족이 세운 거야? 여진족이 세운 거죠. 조금 아니에요. 그 후금이 명나라잖아. 저 여진족이잖아. 여진민족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던 민족이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청나라죠. 자 그래서 이 명나라가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이 원래 중국의 역사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이제 따라서 이제 그것을 다 국가의 철학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교, 성리학이죠.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면 대략 한 2000 몇백 년 전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절 공자와 맹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유교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었죠. 자 그러하다 보니 이 명나라가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명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교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진출한 4대부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려 말기에 신진 4대부라고 불렀습니다. 새롭게 진출한 4대부들. 4대부가 무슨 뜻입니까? 4대부요?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4대부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신진 4대부들에 의해서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학 작품의 갈래가 무엇이다? 시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유교 사상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유교적 이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 나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 자, 다음 두 번째는 효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맞죠? 효. 그 다음에 뭐 욕심 없이 살아가는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유교적 이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시조라고 하는 문학 형식에 이제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는요. 3장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세 줄로 나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게 초장, 중장, 종장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고요. 이 종장의 첫 음부는요, 삼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즈보, 석양의 아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엄격하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시조가 아닙니다. 자, 다음 선생님 잠깐만 여기 이상한 게 있는데요. 뭐 저 때는 한글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글로 썼죠? 그때 당시에는 한자로 썼을 겁니다. 분명히. 맞죠? 그렇게 한자로 쓴 것들을요. 실제로 말을 할 때는요. 그거를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적을 글자가 없기 때문에 글자만 한자로 적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여진 이 시조들도요. 우리말의 운율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쓰였던 것들이요. 한글 창제 이후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요. 훈민정음 창제된 상태로 기록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또는 한자만으로 남아 있는 건요. 우리가 우리말식으로 여기에 맞게끔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뒤에 훈민정음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적었을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좀 다른 시조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그 시대 때 쓰인 것도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현대적인 훈민정음으로 쓰면은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훈민정음으로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지 않는 모음 자음도 있단 말이야. 배웠어. 기억나죠? 그게 실제로 다 쓰여 있어. 연서, 병서 이런 것들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 게 참 고역이죠. 질문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음모의 유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2학년 1학기 때요 사음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이 정도라. 기억납니까? 진짜 2학년 1학기 때 했죠? 작년에.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이 정도라. 그때 뭐 나무라면 그때의 내 말이 이 정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단어법 배우면서 이 정도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잊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은 그게 대표적인 삼음보의 시조. 그건 시조는 아닙니다. 현대시인데요. 이 김소월 시인이 굉장히 삼음보의 율격을 사랑하는 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보가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요런 거는 대부분 사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삼천은 일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즈뭐 대평면을 풍미론가 하노라 라는 식으로 해서 사음보의 율격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게 시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망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망한 나라죠. 자, 무상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없게 느껴지고 간대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아니 여기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언제 이렇게 다 사라져버렸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버렸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또는 지금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 라고 느끼는 이런 감정들. 현타이에요. 무상감을 느끼면 보통 현타도 많이 느끼죠. 자, 그래서 이제 무상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제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500년 머시기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전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고려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00년 도읍지라고 했으니까 고려 왕족의 도읍지겠네. 어디였습니까? 고려의 도읍지. 눈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고려 누가 세웠습니까? 대 어? 대조 왕건이요. 대충 왕건이 세웠죠. 네. 왕건이 어디에 딱 이제 송악이요. 그러니까 그 송악이 지금 어딘데? 개성이요. 그렇지, 개성이죠, 개경이죠. 개성 또는 이제 개경. 자, 그 500년간의 그 도읍지를 필마라고 하면요, 한 필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여러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가지고 왔다는 건 나 혼자 돌아다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 한 마리 가지고 혼자 이렇게 쫙 돌아서 이 500년의 도읍지니 개성을 한번 쫙 둘러봤더니 산천, 산자에다가 내천자 강이다, 그쵸? 자, 그래서 산과 강이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과 강은, 이 자연은 의구 옛날과 변함없이 다름없이 그대로 남아있대. 인걸 훌륭한 인재는 간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간대없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다 어디 가버렸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자연은 옛날 그대로 있는데 인재 훌륭한 사람은 다 간대없구나. 왜 간대없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어지버는 그 대표적인 감탄사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아,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지버 태평연월이라고 했을 때 우리 태평머시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태평성대, 태평시대. 자, 이 태평이 한자로 뭐냐면요, 아주 큰 평화라는 뜻입니다. 큰 평화. 자, 그래서 태평연월이라고 하면 요 시기가 언제냐? 고려가 융성했던 고려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고려 왕조가 다 꿈이런가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허탈, 허무함, 무상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허탈, 허무함, 무상감. 정말 허무하다. 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이 화자의 마음에는 고려가 남아있을까 아니면 고려가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고려의 마음이 떠났을까? 어떤 것 같아요? 화자의 마음속에는 고려가 남아있다, 고려가 다 지워졌다. 지워졌죠. 지워졌다고요? 아니 근데 지우려고 있잖아요. 지우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보세요.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딱 둘러보면서 추억팔이 좀 하다가 이제 야, 이 전환이 추억팔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내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야, 안 들어있다는 거야?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추억팔이라고 했잖아. 네. 추억팔이라고 하는 게 뭔데? 여전히 고려의 마음이 남아있다,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헤어진 전 여친 사진을 왜 보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정이 뭐라고? 아니에요. 화정인가? 이정인 저기 있고요. 자, 화정. 헤어진 전 여친 사진을 왜 보는데?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헤어진 전 나라의 그 도읍지를 왜 찾아가는데?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선생님도 화정 씨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군요. 헤어진 적이 없는데? 난 헤어진 적이 없는데? 화정 씨의 사귀어요? 마음이 남아 있. 어? 그럼 계속 사귀어요? 그럼 뭐 헤어져? 진짜 사귀어요? 사귀는데요? 에? 진짜 안 진짜요? 사귀었잖아요. 아니 안 사귄댔잖아요, 쌤. 그때는 안 사귀었고. 이 얼굴 왜 빨개진데? 웃겨. 그때는 안 사귀었고. 아씨, 녹화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녹화 안 하고 싶대 그런 얘기 하세요. 자, 삭제해야겠네. 자, 봅시다. 하여튼 그래서요.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려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정말 허탈하구나. 너무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무상감을 느낀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무상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 시커먼 속내라고 해서 뭐 나쁜 뜻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요거는 뭐냐? 흥망이 유수하니라는 겁니다. 자, 이 시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요 구절이 그냥 제목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흥망이 유수하니라고 되어 있어서요. 흥망,
흥하고 망하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라는 뜻입니다. 운수가 있다, 유수입니다.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라고 해서 이 만월 때가 뭐냐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옛날 고려 왕궁의 궁터입니다. 궁터, 궁궐이 있던 곳. 자, 거기를 만월 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추초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을 풀로 덮여있다 가 추초로다. 가을 풀로 덮여있구나. 자, 잘 보세요. 왕궁이 있던 터야. 이 왕궁이 있던 터가 잘 나가는 왕궁이 있는 터에 풀이 있을까요? 없는데. 없겠지. 맨날 닦고 청소하고 할 거 아니야. 그쵸? 풀로 덮여 있을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왕궁의 터가 풀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 자, 그래서요, 지금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 왕조의 몰락. 자, 그래서요, 500년 왕업이라고 하면요, 이 왕업은요, 한자 그대로 하면 왕망자에다가 업은 일업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왕의 업적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00년 동안의 왕업인데 500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고려겠지. 자, 이 고려의 500년 동안의 이 왕의 업적들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목동의 피리수리라는 뜻입니다. 목이 목동할 때 목자고요. 적은요, 필이 적자입니다. 만파식적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만파식적 어디 나옵니까? 삼국유사에 나오죠. 그 신라. 책 좀 읽으세요. 시간 있으면. 아니 책 안 읽어요. 만파식적 이야기 삼국유사에 나오죠. 필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적이 필입니다. 적자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500년 동안의 왕의 업적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들린다라고 하는 건 이 500년 동안의 왕의 업적, 그러니까 이 고려의 왕조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왕조가 이미 몰락해버려서. 자, 그래서 지금 피리 소리로밖에 들을 수가 없구나. 이 구슬픈 피리의 소리에만 이 500년 동안의 왕의 업적들이 담겨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에 붙였으니 라고 했으니까 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석양의 해질녘에 지나는 계기라고 해서 이 계기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나그네 뭐 이런 뜻입니다. 객자는 손님 객자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뜻하거나 또는 나그네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석양 해질녘에 지나고 있는 이 나그네가 눈물겨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화자가 나그네가 눈물겨운지 안 겨운지 어떻게 알아? 근데 눈물겹다고 하잖아, 그치? 자, 이 나그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화자 본인이기 때문에 눈물겨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석양, 해질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석양은 몰락하는 고려 왕조의 고려 왕조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해질녘, 해가 지는 것처럼 이제 점점 몰락하고 쇠퇴해가는 고려 왕조.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나그네가 눈물겨워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에 화자는요, 이 지금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맞죠?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나 고려에 대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자, 그래서 너무 허탈하다, 무상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뭐까지 담겨있냐면요, 무상 플러스 무상한 감정 플러스 한탄도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다 나라가 이리 됐노? 라고 하는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거 볼게요. 선인교 내비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라고 해서요, 이 선인교와 자하동은 둘 다
고려를 상징합니다. 고려를 상징하는 지역이야. 자, 이 선인교는요 다리입니다. 다리. 자, 하동은요 강입니다. 강. 자, 그래서 강 이름이고요 다리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이 고려의 도시 또는 이제 고려의 왕조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인교에 내린 이 냇물이요 자동으로 흘러들어서 반천년이니까 뭐야 500년이네. 그러니까 500년 고려 왕조의 반천년의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 무상하다. 아까 피리 소리랑 비슷하다, 그치? 자, 이 500년의 왕의 업적이 소리에 밖에 담겨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이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아이야, 고국이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고국은 어떤 말이냐? 이 고자가 고인할 때 고자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쓰는 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자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야? 죽은 나라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죽은 나라의 흥함과 망함을 물어서 무엇하리요? 라고 하는 건, 야, 말해 뭐해. 망했지. 이 뜻입니다. 뭐를 봐서 뭐하냐? 이미 망했지 뭐. 자, 망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해? 바꿔야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자, 그래서 이거 누가 썼느냐? 정도전이 쓴 겁니다. 정도전이 누군가요? 조선이에요. 갱등 공식. 조선 뭐요? 세월이요. 우리나라 서울이 수도인 이유가 뭡니까? 조선이 세워지던 당시에 한양을 수도로 도읍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이제 원래 서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양에는 정말 산밖에 없었어요. 이 산밖에 없었는데 쭉 돌아다니면서 북한산 자락에 다 올라갔더니 북한산 자락에서 쫙 다 보이는 거야. 여기다가 성을 짓고 도읍지를 정해야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 조선이 세워질 때는 여전히 개성에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양으로 한 3년 뒤인가 정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성을 지었죠. 그래서 북대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해가지고 쫙 해서 문들을 짓고 성을 짓고 거기 이제 마을을 이제 만들면서 이 마을의 큰 길과 이 길들을 다 형성하고 계획한 사람이 정도전이었죠. 자, 여하튼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것에 대한 무상감은 나타내고 있지만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 3번.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나에 나오는 감정은 아닙니다. 시와 나에 나오는 시조와 공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홍진의 묻힌 그래서 이 상춘국이라고 하면요, 이 봄을 노래한 이제 시가입니다. 시가 가사예요. 이거는 가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3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옛날 조선시대 문화는 거의 대부분 가사 문화입니다. 시조는 너무 짧아가지고요. 자, 홍진에 묻힌 분매라고 했어요. 이 홍진이 바로 어디냐? 속세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속세가 무슨 뜻인데요? 속세는요, 한자 그대로 하면 속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속된 세상. 그러면 속된 게 뭔데? 속되다는 건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런 욕심이 그냥 그득그득 녹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세라고 하면요, 이런 욕심들이 그득그득 녹아있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속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속세라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속세라고 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따지면 종교적인 공간, 거기는 좀 성스러운 공간이다,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속된 세상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또 자연 속, 아주 깊은 자연 속에서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인간 사이에 치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깊은 자연 속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깊은 자연 속과 그 다음에 성스러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작품에서 나오는 이 속세라고 하는 공간은요,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자연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욕심부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홍진이라고 하는 게요, 한자 그대로 하면 붉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붉을 홍자에다가 먼지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진은요, 속세의 붉은 먼지를 뜻하기 때문에 이 홍진은 속세입니다. 자, 그래서 속세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내 생이 어떠한가, 내 삶이 어떠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떠한가 라고 하면서 마치 말을 걸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내 생이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내 삶이 어떠한지를 진짜 물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뭐냐면 나 지금 이 자연 속에 와가지고 봄 즐기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나 너무 잘 노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게 옛날 사람, 옛사람 풍류에 미칠 것 같아, 못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지간, 천지간이라고 하면은 천지, 하늘과 땅 사이라 뜻이죠. 사이라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날만하니 나만한 사람이 많건만은, 하다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하건만은이라고 하는 게 많건만은, 산림, 산과 수풀에 묻혀 있어, 자연이죠. 자연 속에 묻혀 있어. 지락이라고 하면요, 지랄이 아니고요, 지락은요, 지극한 즐거움.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르겠는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어떤 뜻입니까? 나 지극한 즐거움 알아. 뭔데요? 나 이 자연 속에서 이 즐기는 거 제대로 알거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죠. 했는가라고, 모르겠는가라고 물어보듯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물어보는 의도는 담겨있지 않죠. 자, 그래서 봄을 노래한다라고 했으니까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자, 이 도화행화는 복숭아꽃, 살구꽃 뜻입니다. 특히 이 도화할 때 이 도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복숭아 도자입니다. 도화, 봄에 피는 꽃들입니다. 엄청 예쁘죠? 약간 연분홍색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벚꽃 같은 느낌이지. 자, 봄에 쫙 펴가지고 나중에 꽃잎 한 달 지나면 쫙 다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석양리, 이 해가 지는 요 이제 이 여기 이 마을에 피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녹양방초라고 하면요, 푸른 버드나무와, 녹양이라고 하는 게 풀을 녹자에다가 버들량자, 푸른 버드나무와 향긋한 풀냄새입니다. 향긋한 풀냄새를 뜻합니다. 봄의 이미지죠. 자, 그래서 이 향긋한 풀냄새는 새우 중에라고 했을 때 이 새우는 가랑비를 뜻합니다. 이 가랑비가 내리는 중에 푸르도다. 자, 그래서 칼로 몰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라고 해서요, 마치 뭐 같다, 그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화신공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조물주의 신비한, 신비한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물주의 신비한 기술로 물물마다라고 하면 이 물물은 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물, 생물 모든 걸 뜻하죠.
자 그래서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물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왜? 봄이 와가지고 꽃이 막 피고 있는 게 막 장난 아니게 아름다운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이 봄의 모습, 봄의 정취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 길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 지조와 충절. 자 지조는 뭡니까? 이 변하지 않는 이런 이제 이 마음이죠. 지조, 고집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충절은요. 충성스러운 마음과 그 다음에 절개를 뜻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과 절개. 그래서 합쳐서 충절. 자 그러면 충성은 뭔지 알죠? 자 절개는 뭡니까? 고든 마음입니다. 맞죠? 부러지지 않는 고든 마음을 절개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자 그래서요. 요거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자 또 역사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단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단종은 조선의 몇 번째 임금일까요? 6대요. 7. 6대입니다. 자, 세보세요. 세보세요. 지금 태종태대 문단. 우리 조선의 6번째 왕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단종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문종이요. 문종입니다. 자, 그러면 문종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세종이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태세, 문단세. 자, 그래서요. 이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요. 왕위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이 떠나서요. 엄청 어린 아들만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이었나? 10살도 안 됐나? 13살이요. 여하튼 그래서 아주 어렸습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 지금 당시의 단종의 삼촌이자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뺏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단종은 유배를 보내버리죠. 자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세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영화 짤 있죠? 그 영화 그 짤 그 장면 중에 내가 그 왕이 될 배우 상인가? 이제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영화에서 그려지죠.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무시무시했다고 해요. 무예도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게도 똑똑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어찌됐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이 세자의 형제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종도 수양대군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약간 좀 이제 잔혹한 이게 좀 이게 무서운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공부에 떨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야. 그래서 문종을 이제 다음 왕위를 이은 사람으로 정했는데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빨리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조가 이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되던 그 과정 안에서 조선은요 왕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신하들의 서포트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요 수양대군이요 그냥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요 이 신하들을 회유를 많이 했습니다. 내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근데 당시에 이 단종은 왕이 어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한 반반 이렇게 갈렸습니다. 이렇게 갈려가지고요 수양대군의 편으로 돌아가선 이제 신하들도 있었고요. 절대 돌아서지 않고 이 단종의 편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체로 그 이 세종대왕 때부터 이 세종의 사랑을 받던 총애를 받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6명의 신하들이요 끝까지 단종의 충성을 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던 단종 복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음을 맞게 된 사육신입니다. 6명의 신하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6명의 신하들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뛰어난 이제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수양대군도 끝까지 회유를 하려고 했어요. 회유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회유를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게 되죠. 수양대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사육신들이 자신의 이 충성과 절개를 끝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주와 충절, 그래서 여기 가나다는 전부 이 사육신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볼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난다 라고 했어요. 수양산과 이제, 요거는요 이 중국의 고사가 인용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옛날 이야기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 수양산은 실제로 중국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산을 왜 굳이 이 수양산을 이야기하느냐? 누구 들으라고?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수양대군. 디스하는 거죠. 샤라웃 해가지고 수양 너 들어 이러면서.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라고 하는데, 이 이제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냐면요, 은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의 아주 옛날에 은나라, 옛날에 갑골 문자 쓰던 시절에. 갑골 문자 압니까 여러분들? 거북이 네. 딱지에 문자 쓰던. 자, 그래서 그런 갑골 문자 쓰던 당시에 있던 나라인데요, 이 은나라에 있다가 이 은나라가요 주나라로 왕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나라로 왕조가 넘어갈 때요, 신하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 주나라 왕조에 따라서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이 백이와 숙제는요 이 주나라로 넘어가지 않고요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양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양산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고사리 캐먹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고사리 캐먹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이 백이랑 숙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이 유교 사상 안에서. 근데 이 화자는 이 이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한하노라, 원망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원망하지? 줄여 죽을 찐들이라고 했어요. 굶주려 죽을 찐들, 차라리 굶주려 죽을 망정, 채미, 고사리. 이 채미는 원래 그 저기 뭐냐, 나물 캐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물이나 캐서야 되겠는가, 나물은 왜 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고사리겠지, 맞죠? 근데 쌤, 자, 고사리 그냥 먹으면 죽는데요? 뭐 그거야 뭐 모르는데 죽는데? 익혀서 먹었겠지 뭐. 네? 익혀서 먹었겠지 뭐. 불을 피울 줄 모를까 설마. 그러지. 산에 들어갔다고 불을 안 나이터도 없는데 피웠겠어? 어떻게 불을 피워요? 뭐라고? 나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불 피워요? 불 피우기 그게 원시적인 똑같은데. 방법. 그때 당시 뭐 불을 키우든 아니면 뭐 어디서 불을 구해오든 어떻게든 했겠지. 아니면 뭐 먹고 죽었겠지. 어떻게 알아요? 자, 아니면 뭐 고사리에 내성이 있던가. 고사리 독에. 그거는 고사리에 뭐 독이 있으니까. 자, 여하튼 고사리는 왜 캐먹었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고사리는 뭐하러 캐먹었어 이 말입니다. 이 화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푸세, 풀떼기인 것인들, 자, 푸성귀인 것인들, 그거 네 땅에 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거 누구 땅에 난 거야? 주나라 땅에서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나였으면 고사리도 캐먹지 않고 나는 굶어 죽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자가. 자, 그래서요, 자, 이 화자가 백이와 숙제를 비판합니다. 이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요 더 높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백이, 숙제, 얘네보다 지조와 절개가 더 뛰어나. 그래서 나는 만약에 수양대군이 나한테 월급 준다고 하면 나는 받을 생각 1도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유당할 생각 없다, 절대 나는 그냥 굶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더욱더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품이다. 자, 다음. 이 몸이 죽어 가셔. 자, 이 몸이 죽고 나서, 죽고 죽은 후에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라고 해서 복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나봐요. 자, 이 복례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제일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되어서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낙락장송이 뭐냐면요, 떨어질 낙자입니다. 근데 이거 왜 낙락이라고 돼 있어? 우리 무슨 법칙? 두음 법칙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안 했죠? 보고 오세요. 자, 여하튼 자, 그래서 낙락이라고 하면요, 낙락장송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마치 이 가지가 엄청 길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이 길게 되어 있는 소나무, 그러니까 아주 큰 소나무죠. 아주 큰 소나무가 되어 있어. 자, 내가 죽고 나면 아주 큰 소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소나무는요, 사계절 내내 푸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이라든지 자신의 지조나 절개를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들이요, 소나무 말고 또 있죠. 대나무, 사계절 내내 푸르고 아주 곧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매난국죽이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참 좋아하는 4가지 식물들, 사분자라고 하는데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얘네들도 전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백설, 흰눈이 만건곤이라고 하면요, 만은 가득 찰 만자. 자, 그 다음에 건곤은요, 하늘과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건곤, 하늘과 땅이 가득 찼는데, 자, 이 흰눈이 내려가지고 온 하늘과 땅이 다 가득 차도록 나는 독야청청하겠다. 독자는 홀로 독자, 혼자. 청은 푸를 청자. 자, 그래서 혼자서 푸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이, 온 세상이 흰색이 되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끝까지 푸른색을 지키고 있겠다 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담겨있죠. 자, 그래서 자신은 끝까지 지주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역시 사육신 중에 한 명이 쓴 거고요, 당시 그 시대 때. 자, 그리고 눈맞아 휘어진 대, 이 대가 대나무를 뜻합니다. 눈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뉘라서 굽다턴거라고 하는 건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이 말입니다.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자,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휘어진 건 뭐 때문이야?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눈을 맞아서 이렇게 휘어진 것일 뿐이야. 근데 이걸 누가 굽었다고 이야기해? 굽은 건 사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굽을 절이면 이게 바로 절개입니다. 자, 굽어질 절개였으면 눈 속에 풀을 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을 쏘냐라고 물어보듯이 얘기했죠. 뭡니까? 서리적 표현입니다. 자, 서리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 속에 이렇게 굽어질 절개면은 푸르기나 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개가 굽어진 게 아니라 그냥 뭐야, 눈 맞아가지고 좀 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세한고절이라고 하면요, 아주 거센 추위에도 절개를 지킴. 세한이라고 하면 아주 거센 추위고요, 고절은 절개를 고정시키다, 절개를 지키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요, 대나무 너. 그러니까 지금 이 대나무를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나다라고. 자, 지금 예찬하고 있는데 이 예찬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화자의 속마음이 드러나죠. 나 네가 너무 좋아. 대나무 네가 좋아. 네가 좋은 이유는 뭐게? 사시사철 푸르고 굽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절개처럼 나도 이런 굳은 절개나 지조를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죠. 자, 그래서 뒤에 문제는 요거 2번 문제는 X, 요거는 풀지 마세요.
요거 볼게요. 지금 페이지는 130페이지. 130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까마귀 군림하자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기 뭐냐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고 똑같이 이거 가나다도 전부 당시 수양대군과 단종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휘는 듯 겉몸해라 라고 해서요. 휜 것 같으면서도 시꺼멓다 이 뜻입니다. 눈비를 맞아가지고 이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까마귀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르겠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까마귀 너는 그런데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라고 해서 야광명월은 한자 그대로 하면 뭐냐면 이제 밤에 밝게 빛나는 달빛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밝게 빛나는이죠. 밤에 밝게 빛나는 달빛이다. 야광명월. 자, 그래서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달이 밤인들 어둡겠냐? 어둡지 않아. 자, 이 밤에 달빛은 아주 밝은 존재야. 자, 그래서 님 향한 일편단심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님이 누구냐? 단종님입니다. 자, 그래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 일편단심은요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건데요. 자, 원래 그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일편단심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라고 지금 설의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리법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서리적 표현이고요. 있으랴라고 했으니까 있지 않다. 고칠 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고칠 생각 없다 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죠? 자, 고칠 줄이 없다. 고칠 줄이 있지 않다. 고칠 생각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대입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까마귀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때 당시에 휜 것 같으면서도 시꺼먼 이 간신들을 뜻합니다.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 수양대군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신하들. 자, 그런데 이 야광명월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본인들이냐면 당시에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는 이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야광명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둡겠느냐? 밤도 어둡지 않아. 우리의 충성심은 아주 또렷해. 아주 밝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나아볼게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짙단 말인가?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누메라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이 낙락장송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 큰 소나무라고 했다. 그치? 근데 이 엄청 큰 소나무가 다 기울어 간대요. 뭐 때문에? 바람과 눈소리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바람과 눈소리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겪었던 정치적 시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낙락장송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마음을 전대 변하지 않고 굳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큰 소나무 같은 이제 사람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이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간다. 그러니까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닐로 무슨 말이요? 라고 하는 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말해 뭐해? 이 뜻입니다. 자, 말해 뭐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게, 자, 그때 당시에 엄청 이제 피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완전 피바다였다고 하죠. 조정이 사람들 많이 죽고 이러는 바람에 실제로 수양대군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도 처음에는 엄청 세게 했단 말이야. 포악하게 정치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어떤 세조로서 그 왕으로서 이제 남긴 업적도 은근히 꽤 있습니다. 세조는 그냥 완전히 막 폭군은 안 했어요. 뭐 무서운 임금, 그러니까 폭군 이긴 무서운 임금이긴 했지만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여태껏 처음 되게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단 말이야. 저 공포에 떨고 있다 보니까 이 못다 핀 꽃들, 이 젊은 인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어? 없었겠지. 왜? 지금 이렇게 까마귀 눈비 맞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다 죽임도 했거든. 맞죠? 곧 죽을 거거든 또.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 젊은 인재들이야 말을 못하겠는가? 어떻게 낙낙장손처럼 있을 수 있었겠냐? 왜 낙낙장손 같은 사람도 다 기울어져 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풍상이 섞어친 날이라고 해서요. 풍상 바람과 서리라는 뜻입니다. 바람 풍자에 서리 상자. 자 풍상은 서리는 보통 이제 가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날씨가 험한 날이야. 험한 날씨야. 이런 것들이 섞어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라고 해서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매난국중. 국화 역시 무엇을 상징한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국화는 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냐면요. 국화가 언제 피냐면 가을에 핍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피는데요. 가을은 원래 꽃잎들이 낙엽이 생기고 다 지는 시기잖아, 그치? 근데 남들은 다 꽃들 지고 있는데 지 혼자만 이렇게 꽃을 피는 거야. 그게 참으로 절개 있다, 지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화도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국화를 금분이라고 말하면 한자 그대로 하면 쇠금자 금이죠. 금금자에 분은 화분할 때 분자거든. 자 그래서 이 아주 좋은 화분에 담아서 옥당이라고 하면요. 요게 이제 화자가 있는 곳을 뜻하는데 자 옥당에 보내오니 자 도리야라고 해서요. 이 도리는요. 복숭아꽃과 오약꽃을 뜻합니다. 복숭아꽃 또 나왔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통은요 이 복숭아꽃 하면은 되게 긍정적인 대상이야. 되게 예쁘거든. 사람들을 홀릴 정도로 아름다운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복숭아랑 오약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황국화를 아주 좋은 화분에 담고요. 대신에 복숭아꽃과 오약꽃, 야 너네는 꽃인 척 하지 말라. 꽃인 양 하지 말라. 꽃인 척 하지 말라. 네가 님의 뜻을 알겠느냐? 아니 넌 몰라. 왜? 너네는 봄에 예쁘게 아주 꽃단장하고 예쁘게 피는 꽃들이잖아. 오약꽃도 예쁘거든요. 자 그래서 야 너네는 그런 애들이잖아. 그런데 이 국화는 너네 봄에 피고 뭐하고 한데 아주 꿋꿋하게 가을에 자기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멋있게 피는 꽃 아니야. 그러니까 국화가 짜세야. 국화가 최고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숭아꽃, 오약꽃 너네들은 꽃인 척 하지 마. 너네 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복숭아와 오약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한다? 마음이 변절한 이런 신하들을 말하는 거고요. 국화는 그런 혼란들 속에서도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야 도리야 너네 꽃인 척 하지 마. 너네 님의 뜻을 알겠냐? 님의 뜻을 몰라. 임금의 뜻을 알겠구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역경 속에서도 충성된 신하가 되라 라고 하는 임금의 뜻을 알겠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 페이지 는 다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받은 거 다 풀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이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만 좀 하도록 하고 그 쌤이 얘기했던 교재 좀 챙겨주도록 합니다. 따로 카톡으로 다시 안내 좀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갑시다. A급은 이제 아니고